저는 항상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집에 있으면서 자해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자고 약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이걸 반복했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어요. 우울증.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여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항상 빵긋빵긋 웃지만은 실제로는 우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우울증의 초기 3개월일 때 일반 인구보다도 자살률이 50배에서 70배가 많거든요. 국민 10명 중 4명이 우울증.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힘들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우울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았다면 병원에라도 어떻게든 가보고 치료라도 어떻게든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율이 11%입니다. 미국은 66%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조한 우울증 치료를 보이고 있는 나라죠.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PD리포트 이슈본에서 진단해봅니다. 얼마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영화 아저씨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에서 성인 연기자로 발돋움했던 배우 김세론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등 유명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울감이라고 그러는 것은 오늘 내가 부모님께 혼이 났다, 아니면 자녀와 다투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울증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울장애입니다. 우울장애라는 뜻은 병인데요. 단순하게 어떤 일시적인 우울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다 생각 자체가 나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부정적인 생각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스스로 생을 끊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리고 이제 활동이 좀 저하되거나 활동이 초조해지거나 또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라든지 또 수면의 문제, 또 식욕의 변화, 또 활력의 문제, 이런 신체적 증상이 복합되고요. 우울장애가 되면 병이 되기 때문에 이 병의 증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우울증이 이제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즉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유엔의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6.06점으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아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여기에 우울증 유병률 역시 OECD 국가 중 1위로 10명 중 4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우리나라가 지나친 경쟁 사회로 돌입이 되었고요. 예전 같은 경우면 음치나 엄마, 친구, 아들 이 정도만 비교의 대상인데 SNS가 활발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배려하는 문화, 연대의식보다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문화로 갔다는 걸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 따라서 모든 것을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런 세 가지 한 사회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은 보통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회적 문제도 굉장히 우울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회적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해결되기 힘들다.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자살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하루 40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러야 했을까요? 어떤 감정들이 그들을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알아온 한 여성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4살의 이진아 씨. 한창 꿈 많고 활동적일 나이지만 그녀의 삶은 암울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하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왜 우울했는지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했거든요. 그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동생과 차별하는 것도 이유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참고 견뎠는데 어른이 되니까 이게 폭발하더라고요. 폭발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른이 되니까 막 자해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빈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에 새겨진 흉터는 깊은 우울감에 스스로를 해친 흔적들. 여기도 다 이렇게 있고 여기 등에도 있고 다 온몸에 이런 식으로 몇백 바늘을 다 꿰맸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거의 매일 집에 있으면서 자해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어요. 모두 진아 씨가 20살 되던 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사건 이후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제가 20살이 되고 1월 1일에 알코올 중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아빠한테 충격적인 메시지를 줘서 이걸 고쳐보려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을 이걸 안 고치면 나도 알코올 중독이 될 거다 하면서 술 마시는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6일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경찰이 전화를 주더라고요. 이제 신원 확인을 해야 돼서 집을 와달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빠가 죽어 있더라고요. 진짜 한 5달은 아예 밖을 단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동 소리를 들으면 공황이 오고 핸드폰 자체를 본 적도 없고 거울을 아예 못 봤어요. 저 자신이 너무 싫어서 거울을 보는 게 힘들었었어요. 깊은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감에 집은 온통 쓰레기 더미로 변해갔고 꽃다운 20대는 어둠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결국 4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지인아 씨. 음식물이 침대에 묻든 말든 그냥 바닥에 던졌어요. 그게 그냥 쌓였어요. 그래서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맨날 전문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했었어요. 지금 보면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도 좀 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 시점이나 계기가 있을까요?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요. 남자친구가 많이 도와줬고 같이 산다는 것 자체에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저도 청소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 행복해요. 지금은 4년째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약이 종류가 꽤나 있어요. 몇 가지 종류 드시는 거예요? 약이 지금 좀 떨어진 상태인데 점심약은 우울증약, 불안장애약 2알 먹고 저녁약은 17개. 점심약은 아침약은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녁약 중에 부작용이 식욕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따로 내과에서 이것도 향정신성 약물인데 따로 내과에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무기력감 속에 지냈던 지인아 씨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 현재는 평범한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지만 자칫 되돌릴 수 없는 선택까지 이룰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울증은 무엇보다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살과 우울증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2024년 작년 잠정치가 1년에 14,439명이고요. 바로 전해 23년도에는 13,978명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자살의 원인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자살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우리가 이제 질환으로 본다면 우울증이 자살과 가장 most common한 가장 흔한 그러한 질환이 되겠죠. 우울 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한 3분의 2에서 자살 사고를 갖고 있고요. 10에서 15%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하죠. 특히 우울증의 초기 3개월일 때 일반 인구보다도 자살률이 50배에서 70배가 많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 베르테르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만난 지인아 씨처럼 가족이나 지인 또는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전염력을 가져서 주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작진은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심소영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아빠의 그 죽음을 미리 알지 못했고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있고 나서 일상생활은 거의 좀 많이 힘들었고요. 저희 아빠도 우울증의 증상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우울증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빠는 원래 저런 사람이지. 술 많이 마시고 말 안 나고 화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우울증을 몰랐던 가족들에게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아버지의 죽음. 충분히 애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데요. 갑자기 울컥울컥 하거나 매일매일 울면서 잠을 들거나 밥을 못 먹거나 1년 동안은 그냥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겪어야 되는 아픔으로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상실이라는 그 주제를 겪고 난 다음에 장례식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런 것들 얘기할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가족의 자살이라는 이유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거든요. 저 같은 자살 유족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상실감과 슬픔, 그 외 여러 문제들로 우울증 유병률은 7배, 자살 위험은 8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살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그들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서적 지원 활동가로 나섰다는 소영 씨. 우리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굉장히 창피하고 뭔가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보다는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아파해야 되는 아픔인 것 같아요. 자살 유족도 사실은 일반인들보다 자살 위험이 7배에서 8배는 더 높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자살 예방에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살 유족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더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고위험군인 자살 유가족들이 또 다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해 재단과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제 원스톱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유족을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뭐 환경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특수 청소나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자택에서 사망을 하셨을 때 이제 거주지를 청소하시거나 일시적으로 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떤 초기에 충격적인 상황들을 경험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회복 지원을 할 수 있는 애도 상담이나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 모임이 지금 전국에 160개 정도의 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같은 경험을 하신 구성원들이시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감대도 형성하시고 이제 그 회복하시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에 자살 예방 센터를 설립하고 지난해부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서 지속적인 자살 예방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몸이 아팠지만 병원에 가도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우울증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의 나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울증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울증 치료를 망설이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건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에 대한 우려입니다. 얼마 전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였던 교사도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더욱 커지다 보니 우울증 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이런 상황은 누군가 자신이 우울증이 있음을 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분이 과거에 당뇨병 치료를 받았다, 고혈압 치료를 받았다를 언급합니까? 왜 우울증이든 정신질환 언급을 합니까? 그것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의 치료를 가로막는 편견을 조장하는 거라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신질환이 없더라도 끔찍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죠.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우울증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울증 때문이라고 우울증 탓을 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요지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울증으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반사회적 인격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을 끔찍한 범죄와 연결시키는 편견은 사라져야 된다. 또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자해나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거지 타해나 타살의 위험은 낮다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막연한 걱정과 불안감은 우울증 치료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울증 환자의 발굴과 치료는 물론 다양한 정신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상담을 8회차 받으실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그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하신 분들의 67.9%가 문제가 호전이 되었고 해결이 되었다. 주변에 추천하실 의향도 95.9% 있으시다라고 상당히 그 효과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의 초기 발굴과 치료를 위해 청년층의 우울증 검사를 기존 10년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함으로써 평생 마음 건강을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우울증은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본인이 우울증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증상이 좀 깊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일단 그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알렉시사이미아라고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감정이나 이 표현을 자기가 잘 못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우울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드 디프레션, 가면성 우울증, 그래서 우울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들이 있어요. 대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는 아니지만은 비행이라든지 어떤 공격적 행동이 실제로는 우울증의 다른 표현일 수가 있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치매, 이제 진짜 치매는 아닌데 우울증이 가슴 치매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실제로 우울장애로 진단된 환자분들이 어떤 감정의 문제,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그 문제보다도 신체적 증상을 먼저 호소하는 경우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증상이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연관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신이 우울증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 우리의 정신 건강은 과연 괜찮은 걸까요? 제작진이 직접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최신 검사 장비를 통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온 건가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스트레스 요새 많이 느끼시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낮으면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신체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정신 스트레스에도 크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꽤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인 제작진.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 뇌파 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까도 스트레스 정도가 되게 높게 나왔는데 두뇌 컨디션 또한 지금 힐링이 필요할 정도로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은 지금 두뇌 활동 정도도 가부와 두뇌 스트레스도 매우 높음으로 나왔어요. 좀 많이 힘드신가요? 네. 근데 지금 제 생각엔 일시적으로는 요 두뇌 스트레스라든지 활동 정도가 가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다만 이 상태일 때 관리가 중요하고, 이때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나온 것 이런 자율신경 정도라든지 다른 이제 신체 활력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와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뇌 활동 정도라든지 가부할 때 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그냥 평소에 네. 그냥 좀 피곤하다 이렇게 느꼈던 게 이렇게 딱 데이터화돼서 나오니까 훨씬 더 이렇게 네. 제 몸 상태를 잘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제작진은 이번 검사를 통해서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역의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는 누구나 심리검사와 상담까지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목센터에 이제 등록된 분들이 약 한 250여 명 정도가 돼 있고, 이제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에서 2회 정도 저희가 이제 비대면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분들은 생각보다 이제 연애에 대해서 이제 이별 후에 상실감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제 40, 50대 분들은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서 느껴지는 이제 소외감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느끼시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돕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서 이제 심지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어떤 정신과 질환 또는 진단을 받으시는 분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뭐 심리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찾아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울감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국 261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보건센터를 찾아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24시간 SNS 상담 채널인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마들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이제 환절기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변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실 때는 주로 어떻게 해소를 해오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또 제 이렇게 일상생활도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좀 핸드폰은 요즘 다 가지고 다니니까 가끔씩 좀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울증이 걸리는 순간에는 불행해지잖아요. 행복을 도둑맞잖아요. 심지어는 생명을 도둑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신질환, 치료, 치유, 또 이 스트레스 관리력은 의학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인생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울증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벽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용기와 주변의 관심,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란 질환은 나을 수 있습니다.